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엘링 홀란드가 네.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윈 누니에즈와 이 홀란드 관련된 영상이 이미 올라갔고 저희가 옵타 이 스탯 퍼폼과 이 여러 가지 스탯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펩과 장신 공격수에 대한 어떤 궁합. 특히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바르셀로나에서 감독 1군 데뷔한 다음에 여기저기 쭉 팔로잉을 계속 하고 계셨으니까 이들과 이 펩의 어떤 궁합, 홀란드의 궁합도 우리가 한번 예전부터 한번 좀 돌아보자. 네. 이런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아이디어 좋다. 이거 저도 보면서 이거 괜찮아? 재밌다 생각을 해가지고 네. 옛날 기록 좀 계속 찾아봤는데 이거 누구 생각이야 아이디어? 이거요? 기수. 기수 작가 생각이구나. 기수가 아이디어 줘가지고.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주원이가 사무실에 없으니까 막 팍팍 돌아가는구나. 야. 자 가겠습니다. 조회수도 빵빵 터져야 되는데. 자 홀란드 일단 오피셜이 떴어요. 근데 홀란드 딱 오면서 그 얘기가 많았죠. 아니 페거레돌라가 최근에 거의 제로토 쓰고 포든 쓰거나 뭐 제주스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194cm의 장신 공격수를 과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홀란드 정말 대단한 선수지만 잘 맞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홀란드 이전에 펩이 사용한 장신 공격수 누구 있을까? 일단은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185cm가 넘고 그리고 이제 앙리도 그 중에 있어요. 앙리가 188cm니까 근데 네. 앙리가 이제 왼쪽 윙포워드다 보니까 앙리는 제외하고 여러분이 여기 지금 채팅창이 이미 나오는데 3명의 공격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왜 준비했냐면 이미 영상이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간 거예요. 근데 누네즈와 홀란드를 살짝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 것까지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포인트를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보시면 패스 포인트 보시면 다른 누네즈는 왼쪽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홀란드는 조금 더 하프라인 위쪽부터 공 이끌고 가면서 역습으로 올라가는 패턴들이 많다 보니까 하프라인 근처랑 박스 근처 쪽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 성공률 같은 경우는 홀란드는 이제 하프라인 중앙에서 주고받는 움직임에서 역습으로 갈 때 패스 성공률이 높은 편이고 누네즈는 왼쪽 측면이 많다. 네. 요 정도가 됐고요. 다윈 누네스는 어차피 역습이든 공격을 전개할 때 측면에 빠져서 맞아요. 왼쪽 윙포드처럼 움직이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그래. 많으니까 그런 장면이 많은 거고 홀란드는 중앙 쪽에서 종적인 움직임을 그렇지. 많이 가져가죠. 맞아요. 자, 슈팅팀에 보면 훨씬 더 명확해요. 일단 두 선수 차이. 홀란드는 박스 안쪽. 네. 누네즈는 중거리 슈팅도 많습니다. 네. 물론 중거리 슈팅이 많이 들어갔던 건 아닙니다만은 시도 자체가 홀란드랑은 다르게 박스 바깥쪽도 많다. 네. 홀란드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넘버 9에는 가장 가깝다. 네. 누네즈보다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봅니다. 예. 이브라입니다. 한 시즌. 그리고 뭐 이거 잘 어떤 공격수로 쓰고 말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이브라이모비치와 펩은 여러 가지 그 불화와 그 에피소드들이 축구 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자서전 이 얘기. 질라탄의 자서전 때문에. 질라탄이 펩을 정말로 싫어했었죠. 저는 2009년도 여름에 에투가 나가고 질라탄이 왔을 때 끝났다. 야 이거 그냥 유럽 씹어먹고 그냥 다 말아먹겠다. 왜냐면은 그 전 시즌에 6관왕을 했잖아.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다 씹어먹는구나. 질라탄이 왔다. 야 여기다 질라탄하고 메시 그림 너무 좋다. 야 이거 완전 게임 끝. 그런데 질라탄이 요 당시만 하더라도 질라탄이 유럽 대항전에 매우 약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 많았어요. 네, 특히 토너먼트 단계에서 골을 못 넣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스날 만나니까 넣더라고. 네. 거기다가 질라탄이 펩하고 계속해서 신경전이 좀 있었던 거야. 왜냐면 뭐 페라리 몰고 왔나? 뭐 스포츠카 몰고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펩이 뭐라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질라탄은 지금도 자기 에고가 엄청 강하고 어마어마하게 세죠. 개성이 엄청 강한 선수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신경전이 있는 데다가 전술적으로도 이미 펩은 메시 중심의 전술을 짜놨단 말이에요. 근데 질라탄 입장에서는 득점할 수 있는 곳에서 움직이면서 득점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전방에 있다가 왼쪽으로 빠지면서 결국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메시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라는 움직임을 어쨌든 요구하니까 미끼의 어떤 활용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누구 말 맞다나 어떤 분이 하는 것처럼 나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 링크가 나왔을 때 이런 이 서로 인간적인 어떤 그 상성과 별개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브라모비치는 그런 움직임도 잘 가져가는 선수니까 기막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죠. 아니었죠. 패스 주는 능력도 엄청나게 좋고 빠져나오는 움직임도 엄청나게 좋고. 아니 거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가르디올라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짧은 패스에 의해서 공격 전개 거기에 미드필더 라인에 이니에스타, 사비 같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때부터 쭉 이어진 게 꼬꼬마 군단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키 작은 선수들로 그치. 구성되어 있는 어. 바르셀로나. 근데 요 시즌에 야 이제 높이도 보강할 거야. 수비의 치그린스키, 공격의 질라탄. 야, 치그린스키. 개된 케이스죠. 네. 머리 길어가지고. 그래. 둘 다 폭망이죠 어떻게 보면. 치그린스키 좋아하시죠? 아니요. 아닙니다. 어쨌거나. 네. 이건 뭐 기록이고 당시 이제 에투랑 그 에투에다 현금까지 추가돼서 이제 질라탄이 바르셀로나로 넘어왔다는 사실이고. 서로의 캐릭터가 너무 강한 사람들끼리 만난 거야. 그러니까 기록만 봤을 때는 29경기 16골이에요. 이때 메시가 처음으로 PCC 받고 30골 넘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완전 메시로 넘어가는 시점이었고 예. 슈팅 히트맵이 질라탄은 중거리도 곧잘 시도하는 편이라서 박스 안쪽에 슈팅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박스 바깥쪽에 바깥도 좀 있네. 좀 네. 있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지역별 슈팅 비율이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차이 보시면 왼쪽이 18.2%는 네. 오른쪽보다 확실히 높아요. 조금 더 이거- 높네. 슈팅 히트맵도 그렇고 지역별 슈팅 비율도 살짝 왼쪽이거든 이게. 질라탄이 전방에 있다 할지라도 네. 왼쪽으로 약간.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음. 왜냐면은 메시를 위해서 수비를 끌고 가야 돼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졌을 때 이쪽 공간, 박스 안쪽에 오른쪽 공간은 메시가 들어오면서 처리한단 아하.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라탄이 이쪽으로 빠졌다가 박스 바깥쪽으로 빠졌다가 빡 돌면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위치에 중거리 슈팅이 많은 거고 아. 그리고 박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슈팅할 수 있는 기회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왼쪽이죠. 많은 거고 이때 당시에 왼쪽에 페드로 중앙에 질라탄 오른쪽에 메시. 그렇지. 예, 010 시즌이었고. 이제 저거는 뭐예요? 아마 저거 그냥 오른쪽 백 벽- 맞은 거지 않을까요? 벽에다 슛 때린 건가요? 저 네. 오른쪽이 씨발 이러면서 이 같은 펩 씨 이러면서 와 이렇게 슈팅 방향을 다 정해주네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확실히 지금 대각선 사선 그어진 게 많죠. 아 근데 저렇게 보니까 엄청 슈팅을 난사한 듯한 느낌이 드네. 아 정말로 이런 씨팩 막 이런 느낌이네. 네. 야 내가 저번에 그거 남겼잖아. 펩 섹시한 대머리 이 노래 몰라? 방금 박자 뭐야? 펩 섹시한 대머리. 야 이 노래야 이거 보이비 노래. 그 노래 저희 그 발매되기 전부터 저희가 계속 틀었죠. 아, 저 그래요? 모른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군요. 그럼. 네. 네. 계속 저희가 그 펩과 관련된 인스타 영상도 저희가 제작해서.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뜬금없이 그 얘기를 네. 하시길래. 근데 지금 박자는 진짜 역시 P타입 답네. 네. 섹시한 대머리. 야 이거 무조건 정박으로 하는 거야. 펩. 섹시한 대머리. 여러분 랩은 정박입니다. 트로트 아니에요. 근데 저도 순간 이것 때문에 원래가 뭐지 헷갈려 지금. 자꾸 트로트라고 하는데 트로트 아닙니다. 네, 그 P타입입니다. 자, 아니 그거 트로트면 아니 그만해야 되겠다. 왜요? 트로트면 그런 거잖아. 펩 섹시한 대머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트로트는. 아주 그렇죠. 좀 꺾어야죠. 타령 아니에요? 아 이거 타령이냐? 아니요. 유. 아니요. 유. 아 타령이었어. 네. 아 잘못했네. 아 음악적인 재능이 너무 떨어져 내가. 자, 이거는 패스 성공률이랑 포인트 볼 터치 액션 히트맵인데 오케이. 앞서랑 거의 비슷해요. 왼쪽에서 굉장히 그러네. 많다. 패스 성공률 자체, 시도 자체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넘어서 오히려 파이널 서드에서 터치라인 근처 쪽으로 가면은 118번이 나오고 중앙에서 이제 112번. 오른쪽은 확실히 적죠. 적어요. 네, 그러니까 움직임을 성공률도. 아무래도 펩이 좀 강제를 한 것 같아. 네.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여달라. 네. 근데 이제 중앙 쪽에서 65.2%면 높은 건 아니죠. 그렇지. 성공률이. 맞아요. 굉장히 이제 이 선수가 저 위치에서도 적극적인 공격적인 패스를 시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주고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 위치 패스 성공률은 질라탄이기 때문에 좀 낮다. 네. 네. 비교적 왼쪽으로 몰려있는 스틱대로 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히트맵 역시 마찬가지고. 오케이. 자, 이게 수비 스탯을 저희가 왜 적어뒀냐면은 공중 경합 성공률. 박스 안쪽이나 뭐 이제 수비했을 때 성공률이 52.8%가 넘는데 확실히 질라탄의 높이가 좋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어 저희가 넣은 숫자고요. 예. 세트피스 득점 6골 있었습니다. 코너킥에서는 3골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질라탄을 사용해서 오케이. 네. 한 시즌이었죠. 네. 자, 이제 만주키치 아, 역시 만주키치. 네, 만주키치 역시 한 시즌입니다. 이 네. 선수 장신 공격수. 그렇지. 네. 아 만주키치가 장신 공격수고 헤더를 정말 잘했는데 수비하는 공격수다 보니까 맞아요. 수비용 포워드. 많이 네. 뛰어. 많이 뛰어. 네. 그러네. 자, 자, 보죠. 슈팅 히트맵이 야, 앞서 박스 밖에서는 질라탄이랑 아예 없구나. 완벽히 다릅니다. 다르지. 근데 놀라운 게 XG가 11.87인데 실제로 득점했었던 18골 거는 이라고. 18골. 물론 저 해가 만주키치와 펩이 완벽하게 잘 만들었는데 그런 시즌은 아니에요. 네. 네. 아, 만주키치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슈팅 시도 비율도 거의 비슷해요. 유사합니다. 네.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한데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선 자원들의 득점력이 뛰어난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만주키치가 빠지면서 연계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주키치는 어느 한쪽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플레이를 가져갔고 슈팅을 할 때는 박스 안쪽에서 슈팅이 많았다 보니까 예, 만주키치가 득점력이 엄청나게 떨어진 건 아닙니다. 18골이면 그럼요. 많이 넣어준 거죠. 그리고 좀 더 박혀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때가 리베리 로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뮬러와 함께 뛰었을 때니까 레반도프스키는 박스 안쪽에서 수비수를 달고 있을 때가 좀 많았어. 레반도프스키는 만주키치가 만주키치가. 그럴 때가 네. 있었고 박스 안에서 버텨주고 비벼주고 수비해주고 공격해주고 이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헤더로 떨궈주기도 하고. 그래서 놀라운 스탯이 나오는 게 아까 슈팅은 다 박스 안쪽인데 터치와 패스 성공률이 높은 거는 왼쪽 모서리와 오른쪽 모서리. 저 친구가 많이 나가서 헤딩을 측면에서 따주는 경우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패스 포인트도 질라탄에 비해서 훨씬 더 좌우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균일한 편이에요. 야, 볼터치 액션 히트맵이 좀 특이하다, 특이하죠. 공격수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좌우에 로베리가 있으니까 네. 나가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지. 만들어주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생적인 플레이를 좀 잘해준 거죠. 맞아요. 그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저희 그 채팅창에 바이언 팬분들이 꽤 많은 편인데 네. 만주키치에 대해서는 아주 다 뭐 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로 보이네요. 네. 이때가 이제 부임 첫 해여서 만주키치와 함께 했었던 이게 참 재미난 게 요 시즌 전에 유파이켄스가 트래블을 달성했잖아요. 그렇죠. 예. 12, 13. 그래서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 팀을 맡았을 때에도 부담감이 엄청 컸어요. 트래블 한 팀을 맡아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트래블을 달성해야 되는 그래. 거잖아. 그게 기본빵이죠. 네. 맞아. 그런 느낌이지.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우승하지 못했잖아요. 못했죠. 그런 고민이 있었던 시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가 스쿼드도 많이 바뀌고 전술도 꽤 많이 바뀌어요. 자, 자, 일단 1-1-4. 앞서 이제 질라탄이 공중 경합 성공률 50%가 넘어갔잖아요. 만주키치가 헤딩을 정말 잘 떼는데 생각보다 수비할 때는 50이 안 돼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아주 낮은 확률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브라랑 많이 차이 나는 것도 네. 아니고. 네. 수비를 그만큼 열심히 했다. 네. 이 정도 스탯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레반도프스키는 두 시즌입니다. 펩과 같이 했던 게. 1-4-1-5, 1-5-1-6 이때 다 챔스는 4강. 네. 사실 뭐 전방에서 뛰는 키가 큰 공격수 중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어떤 완벽에 능력치를 가깝죠. 가지고 있는 공격수인데. 네. 네. 물론 도르트문트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첫 시즌에는 부상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상이 뭐 엄청나게 긴 건 아니지만 부상이 찔끔찔끔 있어요. 네, 한 있어요. 사박상 15일 경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다음 시즌에 말 그대로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된 시즌이죠. 그렇죠. 네. 1-5-1-6 때 이제 분데스리가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고. 자, 그래서 레반도프스키가 1-4-1-5 때랑 1-5-1-6 때랑 쓰임새가 조금 달라져요. 좌우 포워드들도 1-4-1-5 때는 이제 밀러 개체와 함께 뛰었을 때가 좀 많았고 리베리랑 로벤이 이제 벤치에서 대기했을 때가 거기다 많았고. 부상이 많았으니까. 1-5-1-6 때는 이제 더글라스 코스타랑 코망에 함께 와가지고 도와줬던 시즌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데 일단은 골 자체도 17골에서 30골로 뛰기도 합니다. 늘어났고. XG는 17.35에서 17골 기록했었고 뭐 당연히 박스 안쪽에서의 슈팅도 훨씬 네. 많아요. 근데 그게 더 진해진 게 1-5-1-6 시즌. 30골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사실 2015-16 시즌부터는 레반도프스키는 약점이 없는 스트라이커가 됐죠. 자, 어쨌든 중앙 지역 위주로 일단 움직이기는 합니다. 근데 네. 거기 그 범위가 약간 좀 넓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박스 안쪽에서의 영향력이 커졌다 예. 정도면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슈팅할 때 굳이 박스 바깥쪽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왜냐면은 이선 자원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대단한 선수네요. 예. 이거는 진짜 좀 해석을 저희가 좀 잘해봐야 될 것 같은 게 1-4-1-5 시즌은요 골들이 왼쪽에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1-5-1-6 때는 우측으로 좀 몰려 있는데 약간 1-4-1-5 때 밀러와 개체가 있었고 1-5-1-6 때는 더글라스 코스타랑 코망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반도프스키가 살짝씩 빠지는 반경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이 그림으로 해석을 했을 때 네. 엄청나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 정도까지는 사실 아닌 것 같고 네. 비교적 약간 왼쪽, 네. 비교적 약간 오른쪽 내지는 15-16시즌은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유의미한 기록처럼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튼 달라진 팀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토마스 밀러하고 같이 뛰면서 토마스 밀러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람이 저 때는 미드필더 라인으로 올라오면서 미드필더에서 공격 맞아. 지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왼쪽 라인에 들어가면서
슈팅 기회를 많이 잡지 않았었나 네. 라는 뇌피셜을 돌려보고요. 정확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2015-16 시즌은 측면 공격이 강해지니 그렇죠. 네, 개인 돌파를 좌우측- 계속 네, 시켰죠. 좌우 우리가. 측면에서 올라오는 그 패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만 하면서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중앙 쪽이 조금 더 많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오른쪽에서 시도 자체는 51인데 득점이 좀 많이 적었었는데 15-16 시즌에는 성공한 득점의 비율이 굉장히 거의 같아졌네요. 맞아요. 이 수치는 이 공격 진영, 상대 진영에서 수치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왼쪽에서 득점도 많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근처에서 공도 많이 잡기도 했었고 패스 성공률도 79.8%로 제일 높은데 72%로 15-16 시즌에 비해서는 아크 정면이 저 때가 좀 더 많거든요. 그러네. 괴체랑 밀러가 함께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측면에서의 연계보다 중앙에서 중앙 연계가 지역에서. 많아지다 보니까 아. 이 스탯이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2014-15 시즌에 제가 아마 분데스리가를 중계했을 것 같은데 맞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 이제는 지나간 경기들이 기억이 안 나. 그럴만한 게 근데 형 저도 7, 8년 전이에요. 근데 이때 막 4-2-3-1도 쓰고 뭐 다이아 4-4-2 같이도 쓰고 막 쓰리백도 다양하게 쓰고 썼었던 왔다 것 갔다 같아요. 했었어요. 네. 예. 이때가. 예. 그렇습니다. 이때가 이제 펩 민의 두 번째 시즌이었는데 좀 비판도 많이 받고 막 점유율에 비해서 골 못 넣고 이랬을 때가 좀 있어서 아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다. 베켄바우어였나? 누가 그 얘기했어. 야 우리가 바이넨 미넨인데 슈팅 때릴 수 있는 찬스에서 왜 밀어주냐. 아, 우리의 축구를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개념으로. 있었어요. 네. 1516 시즌에는 보면요. 왼쪽 코너랑 오른쪽 그러니까 박스 근처에서 코너 보면 87.1% 81%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더글라스 코스타랑 코망에 나오다 보니까 저 위치에서 주고 레반도프스키는 그러네. 중앙으로 들어가야죠. 이런 느낌이 예. 좀 있었네. 예. 그러니까 같이 있는 공격수들의 조합에 따라서 레반도프스키는 이렇게도 잘하고 저렇게도 잘했다. 예, 뭐 정도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패스 포인트 보시면은 이게 많이 찍힌 데가 아무래도 패스도 많았고 성공률도 많았던 곳이잖아요. 야 이거는 뭐 이거 굳이 따지자면 이 역시 약간 왼쪽 그쵸. 중앙에 있다가 조금 더 중앙 쪽으로 왔다 정도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것도 역시 뭐 사실 너무나 많은 패스맵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주 유의미한 어떤 기록을 뽑아낸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워낙 근데- 레반도프스키도 많이 뛰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격 진영에서 많이 뛴다는 건 느껴지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괴체하고 연계라든가 토마스 밀러하고 연계 때문에 2014-15 시즌은 중앙 쪽 뭐 많긴 하지만 예, 왼쪽 측면이 많았던 것 같고 2015-16 시즌은 측면 공격이 살아나니까 중앙 쪽에서 오히려 더 많이 플레이를 가져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볼터치 핵심에 볼터치 액션 히트맵 보면은 확실히 좀 더 나타나네. 명확해지죠. 나타나네. 이게 명확하네. 이게 가장 요거 중요해요.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네요. 당연히 뭐 넘버 9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영향력이 높았는데 1415 때는 확실히 왼쪽 측면이고 1516 때는 하프 스페이스 넘어가면 바로 이제 주고 레반도프스키는 골 넣으러 가야 써야 되고. 네. 예. 자 14-15 시즌에 17골 넣었어요. 15-16 시즌에 30골 넣었습니다. 15-16 시즌에 중앙 쪽에서의 영향력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렇지. 이거는 레반도프스키가 골을 넣을 수 있게끔 집중하게 어느 정도 만들어줬다는 얘기 같아요. 그 얘기는 즉슨 이 다음 시즌에 펩도 홀란드를 이용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죠. 네.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측면 쪽으로 빠지고 이런 공격수들은 골을 넣기 쉬운 형태는 아니에요. 네. 뭐 다윈 누네즈처럼 측면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선수가 아닌 이상이야.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질라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만주키치 레반도프스키를 거치면서 저는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 1516의 레반도프스키처럼 홀란드가 움직여주고 골에 그렇지. 집중할 수 있는 움직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수비 액션 히트맵 경합 성공률 보시면은 이제 40.2% 41.7% 그냥 앞서 이제 질라탄이 굉장히 높았다 정도의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트피스 득점은 다 두 골이었습니다. 비슷하고. 이렇게가 마무리입니다. 뭐 세트피스 자체가 지금 맨시티가 사실 수비나 공격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홀란드가 좀 살릴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네. 어쨌든 뭐 이 기록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질라탄 같은 경우에는 안 맞았지만 이거는 다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안 맞았던 걸로 보이고 만주키치나 레반도프스키의 예를 봤을 때는 이 선수를 이거 좋은 공격수를 얼마나 중앙에서 본인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밀어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달리 보는 게 뭐 똑같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펩이 그동안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기 그렇죠. 때문에 홀란드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최전방 스트라이커 이종류 기록하는 선수들은 다 자기 에고가 강하다고 강하죠. 봐야 돼요. 맞아. 안 그러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질라탄 같은 경우에는 메시가 있으니까
메시의 전술적인 희생물로 삼은 면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질라탄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시즌 만에 작별한 거고 만주키치는 굉장히 이타적인 스트라이커였어요. 그러니까 만주키치는 득점력보다는 이타적인 플레이. 뭐 그런 부분을 아주 잘했던 선수. 그쪽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레반도프스키처럼 골에 특화될 수 있는 정말 많이 넣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는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홀란드도 아마 레반도프스키처럼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두 선수의 성향이 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공격,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그 맨체스터 시티의 문제는 골을 넣어줄 선수가 부족하지 네. 않냐, 스코어러에 대한 네. 이야기였는데 그건 홀란드가 해줘야 되니까 확실히 다음 시즌 보는데 펩이 홀란드 어떻게 쓰는지는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재미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다윈 누네스를 리버풀이 영입하고 홀란드를 맨시티가 영입했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두 팀의 경쟁 관계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새로 영입한 스트라이커들이 제 역할을 하는 팀. 그렇지. 이것도 굉장히 재미날 것 같아요. 우승 향방에 완전히 이 키를 쥐고 있는 게 공격수들이니까. 요거는 뭐 기록으로 쫙 보니까 나름 좀 일목요연하게 네. 보이는 게 있네요. 네. 재밌어 이 기록 보면은. 그렇습니다.